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요즘은 어떤 부분이 또 궁금하실까 주변 지인들에게 많이 여쭤봤는데요. 요즘은 미국 연준과 기준금리에 대해서 역시 또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세 가지 포인트들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일단 파월 의장과 같은 연준 관계자들이 언론에 발표하는 발표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연준은 공식적인 회의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해서 연준 홈페이지에 매번 공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연준 회의록의 내용을 분석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고 분석한 내용을 또 공시하기도 하고요. 따라서 공식적으로 연준이 회의한 결과를 보여주는 회의록, 이 두 번째가 이거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실제 금리를 움직이는 흐름, 이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연준의 실제 금리를 움직이는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요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조금 당초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가 예전처럼 세 단계씩 고공행진을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큰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물가 상승률이 주춤했으니 금리 기조가 바뀔 것이다 라는 전망, 자, 이 전망이 100%또 틀린 것도 아니지만 또 100% 맞은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연준의 실질적인 금리 기조를 살펴보면요, 물가가 완연하게 떨어졌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이 있지 않고서도 금리 기조를 바꾼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를 낮췄던 적도 많이 있고요.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주춤하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은 올라가는 등 물가 관련한 지표들이 서로 혼조세를 보이는 과정에서도 금리 기조를 바꾼 적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금리라는 것은 결국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키 같은 것인데, 연준에서는 왜 물가가 잡혔다라는 분명한 시그널이 없는 상황에서 또는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는 과정에서도 금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달리 미국의 연준은 정확히 주어진 숙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물가 잡는 거고요, 하나가 실업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가만 보고 우리가 지금 물가가 어떠니 미국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요, 실질적으로 연준이 법적으로 부여받은 숙제는 바로 실업률을 낮춤과 동시에 물가도 높여야 돼 라는 이 두 가지 숙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이 물가가 너무 높아서 물가와 기준금리를 연동해서 설명하는 논평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최근 연준 위원들이 이 실업이라는 숙제는 이미 다 풀었기 때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신들이 부여받은 숙제 두 가지 중에서 실업률은 이미 해결이 됐으니 물가만 보고 금리 기조를 변경해도 충분하겠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회의록의 내용도 다분히 물가와 관련된 요소들이 많고, 또 연준의 여러 위원들도 언론을 통해서 물가 관련한 얘기를 금리와 맞물려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이 한번 회의가 있을 때마다 고강도씩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큰 힘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또 다른 숙제인 실업률이 안정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번에 물가 확실히 잡기 위해서 금리를 세 단계씩 올려도 아직 실업률은 거뜬해, 이러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파괴적인 수준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단행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기간에 금리를 폭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업률은 견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파웰 의장은 우리는 아직까지 매파적인 성향이 강하다라는 어떤 논조의 발언들을 하셨죠. 연준이 적정 금리라고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금리 수준으로 올려야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발언을 할 수 있었던 자신감은 바로 아직까지 실업률이 견실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과거의 연준의 기준금리가 물가도 안 잡혔는데 기준금리 추이가 달라진 요소가 무엇인지 힌트를 하나 얻으실 수 있겠죠? 바로 실업률적인 요소의 변화가 있었을 때 이렇게 금리 기조가 바뀌었던 적이 많습니다.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경기가 너무 나빠서 실업률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업률에 대해서도 이제 무시할 타이밍이 아니구나, 일단 물가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진정 국면이 조만간 전환할 것으로 보이니 이제는 우리가 실업률과 파이팅을 해야겠구나
하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금리 기조를 바뀌어왔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금리 행보는 단순히 물가 기조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반쪽만 보는 것이고요. 실업과 관련된 요소를 함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다분히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한국은행 법상 한국은행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국은행에서 회의가 있거나 강연이 있었을 때 한국은행 들어가면 옛날 현판 그 글씨 있죠? 붓글씨로 되어 있는 그 붓글씨체로 되어 있는 그 현판에 써 있어요. 물가 안정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그게 한국은행의 주요 목표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일단 물가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가지수를 통해서 한국은행의 금리 추이를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이건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금리가 물가에만 관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비중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실제 연준의 기준금리 행보를 이해하는 것은 이런 관전 포인트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파월 의장이라든가 기존의 연준 의장들이 언론에 여러 가지 발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발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연준 위원이 의사록이 아니라 본인들의 구두 개입을 의도해서 하는 발언,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구두 개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연준 위원들도 금리를 단기간에 광폭으로 올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갑자기 경제적으로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 본인들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전문가들도 우리들이 전문가인 이유는 얼마나 우리들이 부족한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풀 맥락을 잘 들여다보면요, 다 빠져나갈 구멍들과 이런 전제 아래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해놓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그래서 본인들이 실제 갑자기 금리를 3단계 올리거나 뭐 4단계 뭐 2단계 올리는 그런 광폭의 행보,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과 신중한 행보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전례가 없는 행위를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구두 개입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물가가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기준금리 수준은 훨씬 높다, 우리는 물가가 잡힐 때까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 엄포를 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장에서는 이런 시그널을 받기를 그분들은 기대하는 것이죠. 아, 진짜 연준 위원들이 이번에는 물가 잡기로 작심했나 봐, 그러니까 진짜 물가 잡히겠네, 이런 믿음들, 아니면 이런 시장의 신뢰가 형성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그런 강도 높은 발언들을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특정 연준 위원이나 연준 의장이 발언하는 내용들 중에서는 상당히 강도 높거나 아니면 평소에 본인들의 말투나 가장 비교할 수 있는 군집은 의사록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 그 훨씬 톤이 강도 높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 않으면 많은 언론사에서 인터뷰 내용을 실어주지 않거나, 아니면 그 인터뷰 내용을 실어준다 하더라도 일면이나 아니면 비중 있는 면수로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시 뭔가 언론에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본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것인데, 그 의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면이나 시간대가 많이 할애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말이 강도 높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언론 발언에서 강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거죠. 회의록과 달리 언론에서는 실제 자신이 금융 정책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 진짜 이렇게 할지도 모르니까 제발 내 말 좀 믿어주세요 라는 의미 때문에 강도가 높아지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언론에서 많이 다뤄줬으면 하는 이유들로 인해서 발언이 조금 강경해질 수 있는 노선들이 좀 같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어떤 형태의 강한 발언이 있다라고 해서 실제 금리 추계가 그거를 온전히 따라가는 것은 결코 아니며, 언론이 약간 광폭되는 그런 기질이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는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파월 의장만 가지고 설명드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요,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물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가 괜찮습니다 라는 얘기를 줄곧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파월 의장의 언론 보도 내용들을 바탕으로 파월 의장이 저렇게 물가를 예측도 못하고 말이지 이렇게 지적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그분들도 상당히 이렇게까지 물가가 높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물가가 어느 정도 심상치 않을 거라는 건 충분히 회의록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하거나 아니면 정부에 나가서 누군가와 여러 가지 디스커션을 하는 과정에서의 논의 내용은 상당히 회의록과는 다르게 물가 괜찮을 겁니다. 저는 물가에 대해서 잡을 자신이 있습니다. 라는 발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작년에 본인의 재임이 걸려 있었던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미국 연준 의장이 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동안은 경제학자들이 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변호사로서 뜻하지 않은 어마어마한 감투 아닌 감투를 쓴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자신을 임명한 사람은 트럼프지만 그 뒤에 대통령으로 온 사람은 바이든이죠. 그러니 파월 의장은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하고도 나는 꿍짝이 잘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설득하고 보여줘야지만 재임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각 이익단체들이 의회와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워싱턴 DC 출장을 가다 보면 그 근처 커피숍에 다른 커피숍 라운드에 앉아있는 분들의 회의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대부분 로비스트입니다. 미국에서는 자기들 스스로를 저는 로비스트입니다 하면서 명함을 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다? 우리 입장은 이렇습니다. 의회나 미국 정부 또는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자신들의 분야의 상황을 전달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이익도 지키는 역할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로비스트들을 통해서 어떤 이익단체들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해주는 일도 하고 있죠. 이게 옳다 그르다 제가 이런 판단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형태가 미국에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파웰 의장이 만약에 작년에 저는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정말 심상치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기조를 한 번에 3단계씩 내리 3-4번씩 올릴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발언을 했다? 그러면 미국 의회나 행정부, 대통령에까지 다양한 이익단체들이 저 사람 절대 재임돼서는 안 된다라는 어마어마한 로비스트들의 활동들이 전개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파웰 의장이 자신도 사실 물가가 심상치 않을 거라는, 물론 지금 같은 수준이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물가 내년에 심상치 않겠는데 분명히 알았을 것 같은 시그널도 좀 많이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인터뷰라든가 특히 재임을 앞두고 재임용에 대한 시민임을 얻기 전에는 물가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 넘치는 발언들을 많이 하게 됐던 계기들은 바로 자신 개인의 입장도 분명 반영이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파월뿐만 아니라 연준의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요소, 일단 공식적인 금리 행보와 이렇게 많은 연준의 위원들의 언론 보도 내용, 언론 발표 내용은 이렇게 사뭇 다른 논조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미국의 기준금리의 흐름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기준금리 향방을 전망하고자 할 때 어떤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요. 그럴 때 실제 금리의 추이와 언론에서 연준의 위원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좀 가감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사록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사록을 정리한 것을 완벽하게 공개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록이라는 것은 정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역사에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제학과에서 석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연준의 의사록을 바탕으로 자기 박사학위 논문이나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리서치 대상이 될 정도로, 즉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반영구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사실 언론 인터뷰라는 것은 법적 책임도 없고요, 개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되고 다음 주에 내 상태가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이라는 것은 한 번 연준에 몇 년, 몇 월 달 연준 회의록하고 공개가 되고 나면 그거를 죄송해요, 오탈자입니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록에 남아있는 이 내용은 굉장히 신중하면서 절제되고 객관적이면서 과학적인 내용들만 담으려고 노력을 다분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확실한 상황에서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도 없고요. 연준의 회의록들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영문법 하나를 확실히 공부할 수가 있는데 전부 가정법입니다. 만약 어떻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 만약 어떻다면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가정법만 쭉쭉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숫자는 쓰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숫자라는 것으로 뭔가 전망치를 제시하거나 그리고 숫자라는 것으로 자신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그 수치 자체에 대해서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 수치를 어느 걸 차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지표로 인한 여러 왜곡된 현상들이 또 투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용사들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지금 물가 수준이, 아니면 지금 경제 상황이 솔리드하다, 아니면 머더레이트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다양한 수식어로 그 경제나 물가나 금리나 지금 대외적인 교역의 상황들을 설명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형용사들을 연준은 어떤 상황에선 어떤 형용사들을 많이 쓰더라, 그리고 예전에 솔리드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실업률이 어떤 밴드 때 있을 때, 어떤 조닝 때 있었을 때 그런 표현을 썼더라. 그러니 앞으로 연준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솔리드합니다 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면, 단단합니다, 튼튼합니다 라고 했었을 땐 그러면 연준 위원들은 실업률을 어느 퍼센트에서 어느 퍼센트 조닝 때 정도로 예측하고 있구나라는 해석들을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약간 숙제를 떠넘긴 겁니다. 왜냐하면 회의록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객관성을 상실하다라는 지적을 받게 되면 사실 그 뒤에 더욱더 많은 골칫거리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회의한 내용은 반드시 이렇게 공개를 하지만 그 회의한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수치를 제시했을 때 오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들로 빼버리면서 이렇게 제시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회의록에선 좀 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신중한 상태에서 우리가 시장에 소통해보자. 이 언론의 인터뷰라는 건요, 한번 인터뷰하고 나서 그 뒤에 댓글이라든가 여러 반응들이 일파만파로 커지거나 잘못된 경우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회의록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담아서 그 다음에 한번 공개하고 나면 다음 연준 회의록이 공개되기 전에는 이 회의록을 가지고는 소통을 할 수가 이제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록의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는 신중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금리, 그 다음에 연준의 위원들의 발언, 그리고 공식적인 회의록, 이 세 가지 중에선 당연히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저는 회의록에 관심을 더욱더 크게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의록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측하는 앞으로의 적정금리는 어떻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 없이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그런 여러 가지 힌트를 주기 위한 생각들도 많이 장치를 담아두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라는 것은 연준의 각 위원들이 앞으로 우리 연준의 적정금리는 나는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라는 것을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연준 개개인의 생각들에 점을 찍어서 표시한 내용들이 공개되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록의 내용과 달리 그래도 연준의 위원들은 개인적인 어떤 전망들이 조금씩 또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전망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거는 철저히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가름말을 타서 점도표라는 형태로 또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회의록이 신중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그 회의록을 통해서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오해 없이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들을 또 많이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은행에서 연준 회의록을 분석한 그 자료들을 다시 또 제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그런 자료들을 같이 보시면 충분히 회의록도 투자하시거나 경제를 진단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준의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인 언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언론에서는 최근 연준의 여러 행보에 대해서 해석들을 그때그때 좀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과 같이 물가 상승률이 원래 국가에서 목표치를 제시하는 건 2%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런데 5%를 넘고 6%를 넘고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 뭐 두 자릿수 되고, 그리고 미국 역시도 8, 9%에 준하는 이런 물가 상승률을 보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7% 후반대에서 7% 중반대 언저리로 내려갈 것 같은 두 단위, 이 0.2%포인트 정도 낮아졌죠, 이번에. 그런 숫자를 본인이 물가 낮아졌다 라는 보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보도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도 그런 수치적인 것을 해석할 때 물가를 낮아졌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서도 증시 폭등하고요. 환율 부분에서도 상당한 안정적인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물가가 7%대 후반에 있는 게 안정적인 건가요?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거기에서 0.2%포인트 정도의 움직임이라는 게 앞으로 이게 이제 한 번 움직인 것이지 지속할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이견과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 중후반대의 물가 상승률을 물가를 낮아진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우리의 심리적 기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의 반등이라든가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퍼링이 뭐죠? 연준에서 더 이상 금리를 낮추기는 어려우니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즉 돈을 민간에 직접적으로 제공해주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뭔가 직접적으로 제공해주는 양을 조금씩 줄여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내가 용돈을 100만 원씩 주던 것을 이제 5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덜 주겠다는 거지,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회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즉 테이퍼링은 긴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돈을 뿌리고 있었고 많은 금리를 낮춰줬던 것에서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돈을 뿌리는 숫자를 조금 줄인다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완화적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그걸 긴축으로 받아들이는 건 그 전에 어마어마하게 유동성을 공급한 것에서 유동성 공급을 줄이니까 이걸 긴축으로 받아들이면서 보도도 때리고 우리도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실제 그 정책의 내용과 우리가 그 정책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도 약간의 또 괴리감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선행적으로 앞으로, 그러니까 그 테이퍼링을 보면 결국 긴축 간다는 시그널이잖아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낮아진다는 건 앞으로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행성으로 저는 판단해서 그래서 투자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 원래 정책적인 의미를 무조건 이거는 긴축이다, 이거는 물가가 낮아졌다, 이렇게 예단하기에는 조금 조심성은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연준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또는 연준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우리들의 귀에 들리게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